5장 행복과 친해지기입니다. 행복과 친해지는 방법은 우리 병원에 오시면 행복한 자력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몇 달락이지? 우리 5장 몇 달락이야? 몇 달락이야? 네 달락이야. 네 달락. 딱 맞다. 딱 맞다. 자, 1번 누가 할까요? 지금 하는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 제가 1번 하겠습니다. 2번. 자, 1번은 우붓. 자, 2번은 우리 소연하고 3번, 4번. 전 남아있는 거 하겠습니다. 오, 플렉스. 오케이. 뭐지? 자, 두 연쌤은 너무 많이 남았어요. 2번하고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 하고 내가 마지막 하면 되겠군요. 아까 4명이라고 생각했다. 완전 아기 돼지 소풍 가는데 지금 나 빼놓고 진짜.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하는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 외우는데 여기서 저는 180쪽에 그 단어 현재라는 단어가 좀 꽂혔는데요. 제가 다른 책을 읽어도 뭐 현재를 살아라 뭐 해도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왜 자꾸 나올까 했더니 저를 보니까 현재를 제대로 못 살고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현재에 있는데 내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이 조금 인상 깊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81쪽에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고 결코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랑 해서 쓸데없는 생각과 행동들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즐기도록 하자.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와닿았어요. 네. 네. 자, 또 다른 분 1달락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없나요? 이거 그 책을 읽을 때 한 문장이 특히 제목 같은 거 있다면 거기다가 그 한 문장 안에서 굵은색으로 표시해야 될 어떤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그러면 우리 지금 하는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에 굵은 줄을 친다면 어디에다가 붙이겠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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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혼자 틀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가 지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아름답다도 있죠. 다 맞아요. 뭐 누가 틀린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두 가지를 이어 봅시다. 우리 지금이라고 했죠? 아름답다.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지금은 아름답다. 지금은 아름답다. 지금은 아름답다. 그리고 지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아름답다. 이거 생각이고 생각. 맞아. 느껴봤어. 그냥 제가 좀 떡집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지금은 아름답다고, 그리고 실제 지금 말고는 전부 다 가상이에요. 가상. 과거라는 거는 과거가 실제 있습니까? 실제는 아니고 지나갔어. 지나갔죠. 네. 과거는 내가 지금 하는 기억을 과거라 그래. 근데 내 기억이 100%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뭐 1년 전에 그런 사건을 겪었어. 지금 와서 얘기해보면 완전 달라. 그러니까 누구 기억이 맞겠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거는 뭡니까? 미래. 미래는 과거보다 조금 더 사실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미래는 지금 하는 기대예요. 기대. 과거는 기억, 미래는 기대. 그러니까 기억과 기대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 이게 사람의 이제 불행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늘 예측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사람이 미래를 예측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그 지구에서 우월한 종족이 되기 어렵겠죠. 뭐 달리기를 잘하나, 뭐 힘이 세나, 없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잘한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오긴 했는데 생존에는 옛날에 좀 유리했죠. 원시 시대에 생존에 좀 유리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처럼 뭐 사자가 나와가지고 잡아먹을 일도 없고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물려가는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늘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 때보다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위치를 잘 켜야 돼. 저도 이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나 과거를 꼭 필요할 때 쓰는 거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내가 상덕이하고 어떤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러면은 그 기억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지금에 도움이 되잖아. 그러면은 해도 돼. 그러면은 그때는 스위치를 온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히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걸 좋아해. 예전에 몇 번 해보니까 되게 기억이 좋은 기억이었어. 그래 앞으로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내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 하는 거 괜찮지. 지금에 도움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도 있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대도 있어요. 우리 특히 환자분들 그런 게 많죠. 지금 이 통증이 평생 가면 어떡하나. 지금도 힘든데 와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줄 자기도 알아.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과거에 그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평생 진짜 이게 계속 가시가 막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빼면 그만인데 그 인간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지? 나는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늘 지금만 살고 그 지금은 아름답다. 이게 아마 행복의 가장 큰 그 모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두 번째 누구야? 네, 저랑 지영 조심해.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먼저 쾌활함을 잡아라. 제가 책을 읽고 집에서 급하게 나온다고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네, 그래서 빌렸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금 평상시에 막 이렇게 즐겁다가도 사람들 만나서 즐거워서 내 에너지, 행복을 좀 채웠는데 집에 가면은 조금 권태로움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놀 때는 재밌는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허한 것 같지? 이런 느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런 약간 그런 약간
즐거움을 찾고 약간 내 안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권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신으로 꽉 채워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186쪽에. 그래서 뭔가 잠깐의 향락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 향락이 끝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의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뭔가 내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아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조금 뭔가 이렇게 와닿았어요.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생각은 저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내 내면에서 좀 즐거움을 찾고 뭐 향락은 즐겨서 그냥 부가적인 그런 걸로 좀 채워주면은 이런 권태로움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184쪽에 약간 저 같은 거였는데 중간쯤에 10가지 중 한 가지만 실패해도 실패한 한 가지에 매몰되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명랑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10가지 중 한 가지만 성공해도 한 가지의 성공을 기뻐하며 명랑한 얼굴이 된다. 저는 좀 후주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막 하나만 하고 야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를 했다는 거에 저는 그래도 좀 나 자신 칭찬해주고 그 다음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가 더 틀어졌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후자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읽으면서. 좋다. 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 네. 네. 자, 우리 저는 여기 향락을 세 가지로 나누는 요 188쪽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 향락, 뭐 기쁨, 뭐 이런 뭐 즐거움 이런 것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걸 좋아한다고? 네, 잘 그런 게 제일 놀고, 좋지. 잘 놀고, 진짜 젊었을 땐 좀 그랬어요.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재밌게 놀면은 정말 잘 보낸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금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사람 사는 것도 보니까 이 생각을 조금, 보통 한 80%는 뭐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사회에 이바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 즐거움을 노는 것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게 너무 좀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어서 한 몇 년 전에, 그때 좀 이렇게 저도 약간 뭐 하면 좀 꼼꼼한 성격이긴 해서 좀 계획을 잡고 뭐 그걸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투두리스트 같은 거 정해가지고 적어서 체크하고, 뭐 내일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도 정해보고, 좀 계획적으로 조금 살면서 안 하던 걸 좀 많이 해봤어요. 책도 원래는 소설책이나 뭐 이런 재밌는 책을 좋아했다면 자기계발 도서로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TV 같은 거 좀 봤다면 TV를 좀 끊어보고, 그리고 또 뭐 강의나 이런 걸 좀 들어보고 그런 걸 해봤었는데, 근데 그때는 조금 뭐라 그랬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에 조금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조금 바쁘고 좀 피곤하고 막 이러면서 좀 그 생활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집에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뭐 좀 시간 내서 다른 일을 했다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 밥 챙겨주고 그냥 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계속 이런 다람쥐 제빵기처럼 돌아가니까 시간은 그냥 되게 빠르게 흘러가고 나는 나대로 바쁜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뭐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되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 오니까 아, 나 원래 참 게으른 사람이고 나 정말 게으르고 있구나, 나태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괴로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예전에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 다시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마음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쌤들이랑 같이 사실 저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좀 몸도 가볍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입은 맛있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 간식 주면 간식 먹고 막 진짜 지금 나 그냥 뭐지?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짐했어. 예, 나태해지지 않겠다. 다짐하면 힘든데.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내가 원래 하던 일 말고 다른 거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첫째, 둘째, 셋째 향락인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추구하는 향락.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자면서 생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이제 체력에 대한 자극을 얻는 향락이고, 셋째가 이제 정신의 감수성을 관한 향락인데, 이 둘째, 셋째가 이제 첫째, 둘째보다 셋째 188조 중간 보면은 정신적 감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고 반면에 189쪽에 정신적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이해관계와 보잘것없는 것들에 힘을 기울이고 신경을 쓴다. 예. 요런 말이 좀 와닿았는데 제가 이제 정신적 감수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 예, 마지막에 도움이 행복해지려면 정신적인 욕구를 추구해야 된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제가 좀 다시 반성하고 다시 좀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얘기한 선생님 얘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 사람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을 볼 때 뭐 쇼펜하우어가 향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봅니다. 제 입장에서 이 말이 맞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을 정신적 감수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잘하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되겠지. 지가 얘기한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런 말이 솔깃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개코나 지나 잘 살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적 욕구, 정신적 감수성 이런 말이 좋아 보이지만, 일견 좋아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만족하는 게 좋은데 어쩌면은 육체적인 활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참 못된 생각이에요. 보세요. 정신적 감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력을 갖고 있고, 정신적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이해관계와 보잘것없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신경을 쓴다. 실제 그럴까요? 그러면 애들은 정신적 감수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천지사방 모르고 재미있게 노나요? 애들이 우리보다 그러면 못한가? 애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환자분 중에서 양평에서 오셔서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치료받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올 때 참 마음이 힘들어서 왔고 또 병원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는 그 혈압을 재라는데 혈압을 안 재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 재냐고 데스크에서 물어봤더니 이런 통증하는 병원에서는 혈압을 재면 안 된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각 체계가 있어요. 그럼 뭐 그거는 취향이니까 존중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이 주변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그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2번 정도 치료하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날 치료한 첫날 밤에 전화 드리고 또 둘째 날은 제가 쓴 그 브런치 글을 보내드렸어. 우리 지금 자율신경, 이분이 이제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하고 있는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끝난 환자분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로 쓰고 있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이제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도움되실까봐. 근데 그분이 내 브런치 글을 그것만 읽은 게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가지를 읽었어. 이미 발행된 그 글 중에서 이제 세트로 이렇게 묶어진 글이 있어요. 책으로 묶여진 글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아들한테 쓴 편지를 이렇게 쭉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아내와 같이 일요일 날 저녁에 그 글을 이제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가족 예배 같은 걸 보기도 하잖아요. 아내랑 그 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이 자기는 아버지한테서 이런 그 따뜻한 조언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이 아들한테 한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다음번에는 저와 우리 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단 2번 만에. 그러면서 그때 내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말로 하고 끝났더라면 이분한테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내가 그거 발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많이 읽지를 않아.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읽히고 그분 가정에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이 힘들 때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아버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 어머님이 전화를 좀 해달라. 지금 상태가 많이 좀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분 전화하니까 벌써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생긴다면 그 집 아기가 2이 있거든요. 아주 어려요. 5살인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5살, 3살인가 뭐. 그래서 혹시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다면 아이들 눈동자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눈동자가 하나님이야. 거기에는 어떤 판단도 있지 않아요. 정신적인 그 감수성은 굉장히 좋은 거고 육체적인 뭐 쾌락은 뭐 나쁜 거고 그런 판단이 없어. 애들한테는 오로지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의 그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않으면 누구에게라도 친근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것이 아이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랑 똑같아. 사실은 굳이 성당이나 교회나 어떤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눈동자 보고 있는 게 저는 또 하나의 기도고 명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정신적인 거는 뭐 훌륭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돼야 쇼펜하고 닮아간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고통은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진다. 여기서 이제 예시로 뭐 이제 뭐 아침에 더 자야 되는데 못 자서 고통스럽다. 뭐 그런 예시들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거를 고통으로 보더라고요. 좀 너무 그런 거에 이분은 이게 이래서 고통스럽다. 또 지나가면 또 저래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보면은 또 뭐 로또가 당첨될 것인가에도 예시가 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앞장이 현재를 살라고 했는데 뭐 로또가 될 거냐, 뭐 청약 통장을 넣거나 말거나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엄청 고통을 많이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사장에 보면 이분이 뭐 미혼모한테 어떻게 되고 이제 뭐 그랬던 거 보면은 그렇게 고통을 잘 생각할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은 엄청 좀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너무 쉽게 고통을 느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수요일 날 휴무 날이라서 아내 이제 2시 정도에 출근하면 제가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서 정보 쪽에 이제 대신 그쪽에서 일을 하니까 차에 이제 자전거 하나 넣어놓고 이제 안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강정보에 서가지고 이제 자전거 이제 좀 타거든요. 강정보 이렇게 타고 이제 오면 차에 이제 메시망 이렇게 치고 이제 다리 밑에 게이트볼당 옆에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 밑에 이제 그늘이니까 거기 엄청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차 세워놓고 이제 캠핑 의자 놔두고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너무 평화롭다. 그런 평화로움이 너무 좋아서 뭔가 그때 딱 고통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아내 퇴근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같이 가려고. 몇 시야? 몇 시야? 7시 반, 8시.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혼자 놀고 카페 가서 사랑꾼이야. 뭐 좀 보고 이래도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가서 같이 뭐 태워주고 같이 집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상이 엄청 행복하다라고 계속 느끼거든요. 이런 게 행복해. 들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아내 집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갈 때도 있고 저녁 먹고 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거 보면 행복할 일이 많은데 맞아. 좀 더 생각을 더 좋게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 앞에 것도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 뭐 이러니까 좋네 하고 그런 말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도 그렇고. 덕분에. 네, 그래서 친구랑 전에 덕분에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덕분에. 그 뜻이 엄청 좋은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술 먹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술 먹고 덕분에라는 말로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상덕. 그러니까. 아들 이름 지으면 진짜 덕분이라고 지금. 덕분아. 너 덕분에.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덕분에. 원래 좀 촌스럽게 더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명 같은 거. 그래서 애기 그런 생기면 해요. 덕분이라고. 덕분에 잘 지을 것 같아요. 덕분이 하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좀 맞습니다. 있습니다. 앞에 글자는 남자 같고 뒤에는 여자 같고. 야, 진짜 멋지네요. 듣는 데만 해도 기분이 좋다. 다른 분 더 얘기하고 이렇게 듣는 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는 없나요?
우리는 먹어야 기분 좋죠. 진짜 이런 떡 덕분에 그래 그 지금 이런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이렇게 저기 회진 간다고 이렇게 데스크를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소연이나 또 선윤쌤이나 또 누군가가 이렇게 환자들 대하고 있을 때 응대하는데 듣는데 지나가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막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나는 그 대화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지나가는데 근데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취향도 다르고 뭐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다른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것 같지가 않아. 다 연결돼 있고 저 사람들 얘기하는데 왜 내가 좋지? 상대가 좋은데 왜 내가 좋지? 이런 느낌 있잖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세한 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도구를 발달시키고 그리고 그런 도구들 덕분에 자기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많은 동물들보다 더 우수한 사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인류의 지배종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마 그렇게 머리가 좋게 된 이유도 사회적인 유대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가 상대를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낯선 종을 볼 때도 경계하고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면 경계해요. 그 고릴라나 저기 개들도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낯선 놈을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서로 이 서열을 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피엔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어떤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수렵 채집하다가 그 농사를 짓고 이 곡식을 저장하면서 먹을 게 쌓이면서 생긴 특징이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이런 위계 질서라든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도 수렵 채집하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추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돕고 이끄는 그런 개념이지 막 명령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렵 채집 사회가 훨씬 더 평등한 사회예요. 우리가 뭔가 먹고 살 게 좀 남잖아.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희한하게 서열이 생겨요. 풍요로우면. 지금도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분명히 서열이 더 강화됩니다. AI가 더 발달하잖아요. 서열이 더 강화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종의 특성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앞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그 사피엔스가 지구에서 가장 이렇게 그 우세한 종이 된 가장 큰 특징은 낯선 상대를 봐도 으르렁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된 거거든. 그래서 그 다른 뭐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처럼 뭐 가족 단위, 씨족 단위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 150명, 200명 이상의 종족이 만들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그 뭐 10억 명이 마치 그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응? 뭐 올림픽 할 때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종의 특성이라는 거야. 10억 명인데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 지금 34명이 병원에 있어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 종의 특성이고 그 특성의 가장 기반은 다정함이에요. 다정함.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다르지 않다.
그 느낌에서 이런 게 출발한다. 근데 교육이 좀 그지같이 돼가지고 계속 경쟁하라고 부추기고, 애들 서로 막 친구들 간에도 계속 경쟁하라고 부추기고 막. 저도 지금 우리 병원의 그 조직 문화를 고민하면서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다정함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고민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나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고통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다정함이 모든 것의 제일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한꺼번에 인원을 많이 뽑아야 되게 생겼거든. 지금 우리가 34명인데 최소한 한 50명 이상을 한꺼번에 뽑아야 돼.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어디에다가 가장 기준을 둘 건가. 요번에 이제 이틀 전에 그 AI 채용 개발하는 그 우리나라 그 1위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이제 마이다스 IT인데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로는 세계 점유율 1등이야. 거기서 만드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 병원에 어떻게 더 최적화 시킬 건가에 대해서 이제 토의하고 왔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정함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 선생님 얘기할 때 그 현재 어떻게 자기 욕구를 잘 조절하고 앞으로를 더 잘 대비할까, 이건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43%는 습관이거든. 습관.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없어. 다만 습관 자체가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이건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그 나머지는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또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느냐, 요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습관, 두 번째가 단순한 반응, 세 번째가 목적 지향적인 어떤 행동,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의 비중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 내가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된 사람은 나쁜 반응이 많이 쌓여 있고, 자기 일상생활 중에서 그 목적 지향적으로 선택하는 행동보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나한테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나한테 짜증을 냈어. 그러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거죠. 할 수도 있잖아. 아니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피할 수도 있죠. 아니면 맞받아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면 저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자기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 행동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상당히 얘기 들으면서 좋았던 게, 그 자기가 이번 상반기 동안에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 예전에는 자기가 정말 성의껏 환자분들을 치료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환자분이 꾸준히 치료를 잘 못 받는다든지 환자분이 뭐 오해하고 치료를 중간에 그만뒀다든지 할 때 자기가 마음에 좀 상처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는 이분들한테 이 공간이 되게 낯설겠다, 처음 와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낯설고 공간도 낯설고, 그러니까 이런 낯선 공간에 있는 이 사람이 좀 마음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부정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낯선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성장이죠. 나는 30대 때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더 성장할지 되게 기대가 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고 나면 이 행동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환자분이 그 치료를 끝까지 못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분에게 괜찮냐고 안부하는 문자나 전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계속 치료는 못 받으시더라도 요런 그 몇 가지들은 꼭 지키시고, 또 우리 병원에 또 운동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내드려서 환자분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 하고 그런 걸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면은 이 사람 습관이 달라져요. 좋은 습관으로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기 행동을 선택해서 습관의 질을 바꾸는 게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맨 마지막에 정해진 운명대로 살면 싱거운 인생이 된다. 요게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겪었던 그 반응이 결국은 습관을 나타내잖아요. 그 반응대로 따라가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불안이 가장 큰 동기예요. 자기 행동의 동기. 왜냐하면 사람은 약 700만 년 동안에 약자로 살아왔어. 약자로. 그 포유류가 원래는 포유류, 인간의 조상이 된 포유류가 한 2억 5천만 년 전에 나온 그 포유류가 있어요. 요 쥐만해. 그 큰 공룡이 살던 시대에 요 쥐만한 게 포유류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700만 년이 아니라 포유류가 우리 인간의 그 뿌리다라고 생각하면, 포유류는 2억 5천만 년 동안 그 큰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공룡 멸종한 게 뭐 한 1억 년 정도 되나? 7, 8년, 1000년 되나? 그 정도 되니까 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호모족이 뭐 불을 다루고 활을 쓰고 이렇게 한 게 뭐 한 5만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불을 사용한 건 한 200만 년 됐지만, 불도 그냥 이렇게 쫓아보내는 데 쓰지, 불 가지고 누구 뭐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거는 기껏해야 한 5만 년 전이에요. 많아도 7만 년 전. 그 전까지 맨날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까 뭔가 부시럭 소리만 나면은 피해야 돼요. 사람은. 그게 우리한테 지금도 남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기면 늘 부정 편향이 생기기 마련이야. 낯선 게 나타나잖아? 조심스러워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켜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배워보고,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해야 돼.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면 이렇게 싱겁게 살게 돼. 싱겁지도 않아. 짜. 왜냐하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에 끌려다니다가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뒤면은 빈부격차나 사회적 차별이 훨씬 심해집니다. 어떤 좋은 도구가 발달을 하면 사회적 격차가 더 심해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또 철기가 발달되고 나니까 사회적 격차가 더 심해졌어. 공장이 만들어지고 증기기관이 발달하고 나니까 사회적 격차가 또 심해졌어. 컴퓨터 나오니까 또 심해졌죠. 이번에 AI가 나오면 더 심해집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심해질 거예요. 근데 그 심해지는 격차 속에서 여러분을 잘 지켜나가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정해진 운명대로라면 불안에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쉽게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편도체가 늘 알람을 울리는 그 불안의 목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조용히 자기를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지향적인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면 AI가 아니라 뭐 AI 할아버지가 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